여자는 상상도 못했죠. 그 잔혹하고 피에 굶주린 진홍빛 왕이 실은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는데 혈안이 된 동생 바보였다는 것을요. 심지어 군대의 하급 병사의 신분을 얻기 위해 여자의 계약 짐승이 되는 것도 감수했죠. 이 종말의 시대에는 군대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그 원인은 고대 봉인을 실수로 깨뜨려 도시를 삼킨 진홍색 안개를 불러온 고고학자 때문이었죠. 그것을 들이마신 인간은 미쳐 날뛰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다른 생물들은 끔찍한 진홍빛 짐승으로 변이했지만 공식 보고서는 진실을 숨겼죠. 생존자들은 그저 공포에 질려 폐허 속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흘 전 공식 방송은 모두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촉구했어요. 집에 있으세요. 나가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은 온 가족이 차 안에 앉아 있었죠.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당장 차를 빼 라는 외침이 들려왔어요. 바로 군인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정치인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어. 이미 군대를 배치했으면서 이걸 자연재해라고 부르고 있다니 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때 여동생이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오빠, 무서워. 괜찮아. 우리는 모두 여기 있잖아. 그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여동생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이 소리들은 정말 끔찍해. 그 진홍색 안개는 대체 뭘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천둥 같은 굉음이 하늘을 갈랐어요. 차 한 대가 통째로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웬일인지 그 차가 바로 그들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여동생의 머리 위로 손을 덮었어요. 지금 당장 엎드려. 쾅! 충격으로 그들의 차는 다른 차들과 함께 샌드위치처럼 짓눌려 버렸어요. 그는 아빠, 엄마, 괜찮아요 라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 다리 꼼짝도 안 해. 설상가상으로 끔찍한 짐승의 포효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온 가족이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건 뭐지? 거대한 괴물이 맹렬하게 포효하는 가운데 군인들이 괴물에게 총알을 퍼부었어요. 뒤에서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도망쳐 괴물이다 라며 비명을 지르며 목숨을 걸고 도망쳤어요. 저쪽에 괴물이 나타났다. 아버지는 어서 차에서 나와 라고 소리쳤어요. 그는 힘껏 발로 차 문을 열고 딸을 끌어냈고 조수석 문을 억지로 열려고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내 동생 데리고 가 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버려. 하지만 어떻게 부모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제가 여기서 꺼내드릴게요. 당황한 여동생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실수를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어머니는 다시 가 라고 울부짖었어요. 두 부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시선은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사나이가 되어 책임을 지고 형으로서 사오세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다음 순간 거대한 무언가가 덮쳐 그와 여동생을 공중으로 날려버렸어요. 땅에 떨어졌을 때 그는 마침내 그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꼬인 거대한 개처럼 생긴 검은 괴물이었는데 배는 끔찍하게 찢어져 뼈가 드러나 있었죠. 그렇게 그의 부모님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짐승의 시선은 이제 그와 여동생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여동생을 끌고 뛰었지만 여동생은 부모님을 두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약간 저항했어요. 폭발이 그들 주변에서 터져 나왔어요.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괴물들이 하늘을 맴돌고 심지어 군용 제트기까지 격추당하는 등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동물과 인간 모두 미쳐가고 있었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여동생을 끌고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괴물들의 포효가 거리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발각될까 봐 두려워하며 여동생을 이 은신처에서 저 은신처로 끌고 다녔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슈퍼마켓, 숨을 곳도 많고 물자도 풍부해. 거기에 도착하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 근처의 짐승이 먼 곳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마침내 긴 숨을 내쉬었어요. 갔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여동생이 비명을 질렀어요. 진홍색 선들이 그녀의 얼굴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는 당황하며 사오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거렸어요. 오빠,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러고 나서 그는 똑같은 진홍색 실들이 자기 자신의 피부 위로 기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공포에 질렸어요. 무슨 일이야? 혹시 붉은 안개를 너무 많이 들이마신 걸까? 그는 재빨리 수건을 물에 적셔 여동생의 코와 입에 대 주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의 돌연변이는 더욱 악화되어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억지로 튀어나오려는 듯 온몸에 열기가 솟구쳤어요. 여동생은 겁에 질려 오빠, 왜 그래? 라고 울었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필사적으로 변신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그 부자연스러운 기운은 근처 괴물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여동생은 떨면서 오빠, 제발 무섭게 하지마 라고 속삭였어요.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짐승들을 힐끗 보고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어요. 젠장, 들켰어. 어쩔 수 없이 그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다시 뛰었어요. 하지만 곧 그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다른 괴물이 앞길을 막아섰고 뒤에서는 두 번째 괴물이 나타나 치명적인 협공에 같았다.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 이상하게도 그 생물들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즉시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바로 그때 훨씬 더 큰 포효가 하늘을 갈랐다. 하늘을 나는 괴물이 우레와 같은 굉음과 함께 내려와 땅을 흔들고 먼지 폭풍을 일으켰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니 저 녀석이 우두머리인 게 분명했다. 정말로 오늘이 탈출구가 없는 날인가? 망설임 없이 그는 여동생을 가게 쪽으로 잡아당겼다. 안으로 하이드. 적어도 저 안에는 한 마리밖에 없었다. 밖은 너무 위험했다. 그들은 운에 맡기고 해치워야 했다. 나무 막대기를 잡고 그는 달려들었다. 아무리 사나워도 그냥 미친 개일 뿐이야.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막대기가 반으로 부러졌다. 괴물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그는 녀석이 이렇게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두 팔과 한쪽 다리에 힘을 주어 필사적으로 턱을 벌렸다. 그때 화살이 정통으로 박혔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제 끝장이었어. 오빠, 괜찮아? 도와주러 왔어. 총을 못 찾았어. 이게 슈퍼마켓의 전부였어. 그녀는 화를 움켜쥐고 헐떡였다. 괜찮아. 잘했어. 그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지만 원한에 차서 끈질긴 괴물이 그를 버리고 여동생에게 달려들자 공포가 가슴을 채웠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달아났고 그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사오슈아, 절대 뒤돌아보지 마. 이제 그의 변이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하필 지금 이래야 하다니. 여동생이 막 비틀거렸고 괴물개가 이미 그녀에게 덮쳤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졌다. 그는 포효하며 옆에 있는 벽을 부수고 철근이 튀어나오게 했다. 필사적으로 그는 벽 조각 전체를 던져 괴물의 머리를 정통으로 강타했다. 내 여동생을 감히 해치는 놈은 누구든 죽는다. 분노에 휩싸여 그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겁에 질린 여동생이 달려와 그에게 매달렸다. 오빠,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나는 정말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제발 이러지 마. 그의 광분한 모습은 그녀를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침내 뚫고 나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사오슈아, 이제 괜찮아. 놀라게 해서 미안해. 오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괴물이 그녀 바로 뒤에 나타났다. 그는 사오주를 온 힘을 다해 밀어냈다. 조심해. 이번에는 변이된 새 괴물이 그들에게 덮쳐들었다. 그는 근처에 있는 새막대기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휘둘렀다. 못생긴 새, 내 여동생에게서 떨어져. 놀랍게도 괴물새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기다려, 이 힘. 그는 실제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더 강해졌다. 그는 여동생에게 돌아섰다. 숨을 곳을 찾아 내가 저것들을 도륙할게. 사오치에이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졌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더 큰 녀석 중 하나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유인해내야 했다. 그녀는 떨면서 그에게 매달렸다. 오빠, 가지마. 다시 정신을 잃을까 봐 무서워.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걱정 마. 정신을 잃지 않을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글썽이자 그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여기서 나를 기다려. 곧 너에게 돌아갈게. 알았지? 마지못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의 약속을 했다. 그럼 약속해줘.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당연하지. 오빠를 믿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밖으로 나섰다. 만약 그의 추측이 맞다면 이 괴물들을 죽이고 그들의 붉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비결일 것이다.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렇지? 만약 내가 널 쓰러뜨리면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 날 위해 죽어.
하지만 앞으로 나서는 대신 우두머리는 먼저 하위 괴물 무리를 보냈다. 그는 비웃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내 개인적인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좋아. 내가 내 바로 앞에 설 때까지 그놈들을 모조리 베어버릴 거야. 포효와 함께 그는 무기를 수직으로 내리쳐 괴물의 두개골을 정통으로 박살냈다.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짐승이 달려들어 그의 어깨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는 고함을 질렀고 엄청난 힘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습니다. 두 마리의 괴물이 날아갔습니다. 팔이 비틀리며 흉포한 발톱으로 변했고 검은색과 진홍색 에너지가 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게 힘이라는 거군. 놀랍군. 지금부터는 나의 사냥 시간이다. 바로 그때 군용 제트기의 굉음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폭탄이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짐승 우두머리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포효로 응수했고 폭발음이 울려 퍼지며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괴물은 흉터를 입은 채 일어섰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포효로 응수했고 엄청난 속도로 전장을 누비며 대학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맑아지자 가장 먼저 여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샤오세가 남긴 것은 헝겊 인형뿐이었습니다. 천천히 돌연변이의 징후가 그의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여동생을 잃었어. 샤오세, 미안해. 오빠가 너무 늦었어.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아빠, 제가 당신들도 실망시킨 건가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 희미하게 그는 폭격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뒤틀린 흉측한 손을 바라보며 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 손이 어떻게 된 거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폭탄이 다가오자 그는 물러서라고 외쳤습니다. 너무 위험해. 그러다 굉음과 함께 엄청난 폭발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뚫고 그는 헬리콥터 날개의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생존자가 여기 있다. 확인해봐. 감염됐어. 버려둬. 저기 있는 여자애 데려가거나 빨리 움직여. 서둘러. 괴물들이 곧 돌아올 거야. 그는 헬리콥터가 그녀를 데려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작은 위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샤오세는 안전해. 오빠,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 꿈속에서 샤오세는 불길에 휩싸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손을 뻗는 순간 그녀는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건 단지 악몽일 뿐이었어. 젠장, 또 같은 꿈이야. 샤오세, 벌써 반년이나 됐어. 어디 있는 거야? 다행히 그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샤오세가 잡혀간 이후로 그는 찾을 수 있는 모든 대피소를 수색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계속 찾기 위해 그는 군대의 최하위 계급인 국경수비대에 입대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군대만이 정보를 수집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치치시의 국경초소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근무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진 대위는 그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며 맞이했습니다. 이 멍청아. 대체 어디에 있었어? 또 땡땡이 쳤군. 교대하라고 했는데 늦게 나타나? 쓸모없는 신병 녀석. 죄송합니다, 대위님. 그는 허둥지둥 감시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 대위가 다시 고함을 쳤습니다. 이나오, 그 높으신 분들이 도착하면 드디어 끝낼 수 있다. 알아들었나? 그는 소리쳐 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위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만약 내가 망치기라도 하면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다. 반년 전 붉은 안개가 분출되어 대부분의 도시가 폐허가 되고 짐승들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안개와 함께 불가사의한 구조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붉은 기운은 인류 생존자들이 안개 속 첨탑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와 샤오세가 슈퍼마켓에서 마주쳤던 그 괴물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것인가? 아직도 거기 있나? 한편 자진 대위는 중얼거렸습니다. 특수 대응 부대가 나가 있는 동안 우리의 국경 순찰대는 보여주기식일 뿐이야. 심지어 그들조차도 전선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 같은 하찮은 녀석들이 무슨 수로? 다른 두 병사는 비웃었습니다. 대위님, 과장이 심하십니다. 전설의 대응 부대잖아. 저들이 지다니 말도 안 돼. 저들은 멈추지도 않고 여기까지 짐승들을 다 때려 부쉈어. 예나오는 막루 꼭대기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붉은 안개 냄새는 여전히 그를 역겹게 했다.
그것은 짐승들을 서로 학살하게끔 만드는 본능적인 살인 욕망을 자극했다. 그때 그는 안개가 부자연스럽게 흩어지며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다. 안 돼. 뭔가가 안개를 뚫고 돌진하고 있어. 대장님, 뭔가 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도대체 뭐지? 흥분하지 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개가 격렬하게 솟아올랐다. 대장님, 대응 부대입니다. 2명의 부대원이 안개와 경주라도 하드 필사적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돌아가.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비명이 공기를 찢었다. 자진 대위는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다. 모든 부대 후퇴한다. 지금 당장 후퇴해. 다음 순간 발톱이 대위의 군복에 걸려들어 그를 땅에서 깨끗이 들어올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제 끝이군. 조상님들이 손짓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 위에서 얀하오는 붉은 안개가 아래 땅을 삼키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안개 속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만이 메아리 쳤다. 도망쳐. 서둘러. 놈들이 온다.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려 곧장 짐승에게 돌진하여 흙바닥에 처박았다. 다른 괴물이 맹렬하게 그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반년 전에 그 남자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체험팩이 문 앞으로 배달되었네요. 받아주지. 순식간에 2번째 짐승이 쓰러졌다. 그 에너지가 그에게 흘러들어왔다. 좋아. 흡수하니 다시 강해졌어. 다음 레벨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더 잡아야 하지? 6마리의 괴물이 그를 에워쌌다. 두려움 대신 흥분이 그의 얼굴을 밝혔다. 자, 실망시키지 마.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 줄기 빛이 그의 등을 스쳐 지나갔고 그의 주위의 짐승들이 산산조각 났다. 한 여자가 대놓고 그의 키를 훔치며 무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숭루이, 붉은 혈전 부대의 대장이었다. 얀하오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빌어먹을 대응 부대원이라니. 그는 빨리 되돌려야 했다.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빌면서 숭루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단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 전부 쓸어버려. 2개의 총구가 그를 향했다. 깜짝 놀란 그는 즉시 손을 들었지만 총성은 여전히 울려 퍼졌고 얀하오는 자신이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총알은 그의 바로 뒤에 있는 짐승을 갈기갈기 찢었다. 젠장, 내가 너무 깊게 생각했어. 목표 확인, 제거 완료. 숭루이는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무기는 어딨나, 순찰대원? 얀하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망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엄청나게 멋져 보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모든 부대는 임시 방어선으로 후퇴한다. 숭 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숭루이는 태블릿의 숫자를 살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A구역 초소 사상자 37명, 그중 혈전 부대 2명, 순찰대 30명. 그것이 이번 사건의 공식적인 피해 보고서다. 얀하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항의했다. 그런데 왜 저를 억류하는 겁니까? 저도 피해자입니다. 17시 23분에 당신은 2시간 동안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직후 붉은 안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얀하오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저 여자는 너무 날카로워. 얼버무려 빠져나가야겠어. 저는 그냥 근처 폐허에서 잠깐 졸았을 뿐입니다. 떠나기 전에 대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의 분대원 중 한 명이 즉시 그의 뒤통수를 쳤다. 대장님, 이 녀석은 임무 때마다 늦고 대장님은 항상 쉽게 넘어가시죠. 이 자식이 감히 함장님을 모함하다니. 그러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옌하오는 경로했다. 송루이의 눈이 가늘어지며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순찰대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군. 그때 치료 중이던 함장이 큰 소리로 재채기를 했다. 함장님, 괜찮으세요? 의사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안 죽어요. 활력 징후는 모두 정상입니다. 의사 양반,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요? 송루이는 옌하오의 파일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어조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 기록에는 3개월 전에 기초훈련을 마쳤다고 되어 있더군. 그런데 지난 전투에서 내 특수 대응 부대원 2명이 죽었는데 당신은 살아남았다고? 옌하오는 당황하며 변명거리를 찾았다. 저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학교 다닐 때 육상 훈련을 받아서 다리가 남들보다 빠릅니다. 미사일이 빗나가자 제가 먼저 튀었어요. 그렇게 죽는 게 무서우면 왜 군에 입대했어? 아니면 다른 목적이라도 있는 건가? 목적?
물론 있죠. 샤오슈아를 찾는 반년 동안 그는 하급 짐승들을 죽이고 흡수하면서 서서히 야수 형태로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외로운 늑대처럼 그는 사람들을 피하고 폐허를 샅샅이 뒤지며 생존자 기지를 샅샅이 뒤지며 그녀를 찾아 헤맸다. 군인으로서 비겁, 타령, 진실, 은폐. 그에 대한 처벌이 뭔지 알 텐데. 옌하오는 씩 웃었다. 뭐? 날 처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갑자기 송루이는 그의 귓가에 바싹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손 대체 뭐야? 옌하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정말로 본 거였다. 지금까지 내가 지어낸 거짓말들 뭘 숨기려고 하는 거지? 내 진짜 목적은 뭐야? 그 순간 바깥에서 우르릉거리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송루이는 지진이라고 생각했지만 옌하오는 알지 못했다. 이 느낌 알아.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도망쳐. 짐승떼가 몰려온다. 송루이는 눈을 깜빡이며 어안이 벙벙했다. 방금 내 앞에서 도망치려고 한 건가? 다음 순간 그녀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뭐? 내가 안 보이는 거야? 하지만 그때 옌하오가 서 있던 땅이 격렬하게 갈라졌다. 소대장님,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진정해. 무너지겠어. 살려줘. 송루이를 제외한 모두가 바닥에 뒹굴며 고통스러워했다. 여긴 어디야? 지하. 칠흑같이 어둡고 숨막힐 듯했다. 불 켜. 예, 소대장님. 한 팀원이 투덜거렸다. 너는 걸어 다니는 재앙이야. 옌하오, 내 주변에선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 옌하오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불평은 살아남았을 때나 해. 잠깐, 같았다는 거야. 거에 그렇지. 불이 켜지자 그들은 진실을 깨달았다. 이곳은 짐승들이 직접 파놓은 미로였다. 모두 침착해.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를 점검해. 대형을 유지하고 등을 보이지 마. 갑자기 옌하오는 바람 소리를 듣고 몸이 굳었다. 뭐야?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바람이 있다면 나가는 길이 있다는 뜻이야. 내가 확인해 볼게. 그는 달려가서 과연 초안을 느꼈다. 한 병사가 코웃음을 쳤다. 옌하오, 넌 도망치는 것 말고는 쓸모가 없어. 소대장님, 여기에 공기 흐름이 있지만 옌하오는 바로 뒤에서 엄니를 드러내고 잡아먹을 듯이 다가오는 짐승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엎드려. 총성이 울리고 괴물이 쓰러지고 순찰대 병사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딱정벌레 체액은 부식성이 있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명령 없이는 누구도 움직이지 마. 송루이는 날카롭게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얀하오에게 고정되었다. 순찰병, 자넨 위험을 피하는데 아주 능숙하군. 일단 여기서 나가면 자네는 해명해야 할 거야. 하지만 얀하오는 그녀가 이미 내 비밀을 의심하고 있다면 어쩌나 하고 생각했다. 왜 지금 당장 폭로하지 않는 거지? 그녀의 진짜 목적은 뭘까? 그때 그들을 둘러싼 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똑같은 생물들이 어둠 속에서 몰려나왔다. 젠장.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이건 안 좋아. 떼거리가 몰려왔고 각자 마치 그들을 산채로 잡아먹기라도 할 듯 살기를 뿜어냈다. 송루이와 그녀의 분대는 즉시 사격을 개시하며 반대 방향으로 후퇴했다. 갑자기 얀하오는 발을 멈췄다. 송루이는 소리쳤다. 멈추지 마. 계속 움직여. 하지만 얀하오는 중얼거렸다. 안 돼. 떼거리가 멈췄어. 앞을 봐. 거대한 곤충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지배자 등급의 짐승이 진홍색 안개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것은 안개를 빛나는 에너지 구체로 응축시켰다. 얀하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조심해. 이거 위험해. 송루이는 짐승이 충전을 완료하고 에너지 구체를 발사하려는 순간 무기를 들어 사격했다. 붐. 송루이의 총알이 정면으로 괴물의 머리에 맞으면서 기청이 찢어지는 폭발음이 동굴을 뒤흔들었다. 동시에 에너지 구체가 송루이를 향해 곧장 날아왔다. 엎드려. 얀하오는 으르렁거렸다. 나는 제때에 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주먹으로 구체를 때려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흡수했다. 송루이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모든 걸 설명하겠어. 그러고 나서 그는 송루이의 이전 공격으로 인한 상처가 짐승의 몸에서 더 넓게 갈라지는 것을 알아챘다. 송루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내 공격조차 간신히 긁힌 정도인데 얀하오, 정말 방법이 있는 건가? 조심해. 하지만 얀하오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런 짐승들,
나는 수백 마리 아니면 1000마리는 죽였어. 지배자 등급은 나에게 새로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괴물 등급은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으로 정찰병, 사냥개, 지배자, 거상, 재앙이다. 포효와 함께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날 위해 죽어라. 그의 발톱이 찢어지면서 짐승의 몸을 곧장 가로지르는 큰 구멍을 냈다. 만약 널 흡수한다면 얼마나 더 강해질까? 힘겹게 착지하면서 야나오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렸다. 제길, 질기네. 보통 짐승이었다면 이미 갈기갈기 찢겼을 텐데. 우뚝 솟은 곤충이 그 위로 맴돌았고 마치 장갑전 차처럼 거대했다. 수많은 동족을 잡아먹었다는 증거였다. 거대한 곤충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은 반격을 가했지만 얀하오는 쉽게 피하며 너무 느리다고 조롱했다. 그는 그 생물이 모든 것을 방어에 쏟아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훨씬 좋군. 그것은 널 움직이는 표적으로 만들 뿐이야. 그의 동료 군인들은 꿈속에서처럼 멍하니 바라봤다. 항상 괴롭힘을 당했던 약골이 실제로 이렇게 많은 힘을 숨기고 있었다니. 저건 뭐지? 불가능해. 그는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녀석이야. 바로 그때 송누이의 목소리가 혼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수연합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한 전투 실험체야. 기초 훈련을 마치는데 석 달이 걸렸던 군인, 항상 먼저 도망갔던 그는 짐승에 대항하는 실험적인 무기야. 그래, 그게 진실이야. 잠깐만요, 대장님.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군요. 아니, 그 벌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했을 때에야 그것을 확인했어. 크림슨 블러드의 부대장 린영은 그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수는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송 대장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는 연구소에서 탈출해 국경 순찰대로 잠입했어. 그 진홍색 안개 발생. 그것은 그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까? 그것을 배제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조사해야 하는 거야. 이것은 최고 수준의 수 기밀 정보야.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든 밖에서는 절대 말하지 마. 알아들었나? 네, 알겠습니다. 송누이는 속으로 씩 웃었다. 무작위적인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믿었다. 거대한 곤충은 또 다른 에너지 구체를 모아 얀을 향해 곧장 던졌지만 그는 쉽게 옆으로 비켜갔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 구체가 송누와 그녀의 분대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피해, 쾅! 폭발이 땅에 부딪혀 동굴을 흔들었습니다. 먼지가 거치자 송누이는 너무나 영웅적인 자세로 키가 크고 상처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예나오의 동료 병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를 보호한 건 린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리여, 긴장 푸세요. 죽진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특별 대응 부대 소속이잖아요. 저 같은 하찮은 순찰대원에게 린영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위해 다리를 희생한다고? 그럴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야수를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요? 나 때문에 힘을 잃다니? 나는 그 망할 괴물들을 죽이려고 군인이 된 게 아니야. 린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방패로서 지키기 위해 된 거야. 나는 절대 누구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군인은 존경받을 만했어. 같은 시각 이나오는 공중으로 튕겨나가 땅에 쿵쿵 부딪혔습니다. 팔에 있던 진홍색 갑옷이 깜박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젠장. 진홍색 안개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다. 팔 한쪽도 완전하게 유지할 수 없어. 하지만 지배자급 강철 판금 딱정벌레는 여전히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배자급이라는 건가? 성가시네. 괴물이 달려들어 발톱으로 그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레이저 광선이 그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연하오가 돌아봤습니다. 송누이가 연기가 나는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나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 대답해야 할 게 많잖아. 강철 판금 딱정벌레가 끔찍한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송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웃고 있잖아. 혹시... 아니나 다를까 주변 모든 터널에서 진홍색 안개가 밀려왔습니다. 미로는 안개의 흐름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개가 다시 밀려들자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힘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젠장. 전초 기지의 안개처럼 완전한 힘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송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나오, 우린 놈을 죽일 수 없어. 지금 후퇴해. 이나오는 다시 힘을 모아 포효하며 말했습니다. 안 돼. 오늘 여기서 죽는다. 놈이 소환한 안개가 나에게도 힘을 주고 있어.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지금이 공격할 기회야. 송누이는 차갑게 되받아쳤습니다. 실패하면 여기서 죽을 거야. 이나오는 활짝 웃었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 말을 들은 송누이는 무기를 꺼냈습니다. 마침내 한 번의 기회가 왔어. 놈의 머리 갑옷을 날려버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어. 내가 끝내 놈의 뇌를 파괴해. 그것만이 놈을 쓰러뜨릴 유일한 방법이야. 자, 송누이가 포효했습니다. 레이저포가 발사되고 이나오는 그 옆에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폭발은 강철판금 딱정벌레의 방어선을 뚫고 껍질을 쪼개 이나오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열었습니다. 그는 괴물의 머리 위로 뛰어올라 발톱으로 미친 듯이 내리치며 짖었습니다. 죽어. 끊임없는 공격에 괴물의 머리 갑옷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송누이는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된 건가? 쾅! 강철판금 딱정벌레의 머리가 산산이 조각나 파편이 튀고 연하오는 튕겨나가 땅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송누이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때 그녀의 눈에 그의 가슴에 있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찡그리며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연하오의 손에 검은 수정이 나타난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순간 수정은 천천히 그의 손바닥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연하오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갑자기 낯선 미지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죽은 건가? 그의 앞에 DNA 가닥처럼 생긴 것이 으스스한 빛을 내며 맥동했습니다. 검은 수정이 다시 나타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나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잠깐, 저 지배자급 야수 안에서 나온 거 아냐? 이 에너지 줄 같은 게 분명 내 손에 있었는데 어떻게 내 가슴에 붙어 있지? 뭐, 정물을 흡수하고 있어.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있어. 그럼 내가 정물을 더 흡수하고 싸워도 폭주하지 않겠네. 그런데 수정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예나오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안 돼. 갓 태어난 수정이라 다 담을 수 없어. 이러다 폭발해. 예나오는 지배자 풍뎅이의 필살기가 엄청난 정물을 한 번에 태우는 걸 떠올렸다. 내가 정물을 흡수할 수 있다면 한 점으로 모을 수 있어. 병원 침대에서 예나오의 온몸에서 정무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눈은 붉게 빛나며 으르렁거렸다. 응축. 손에는 나루토의 나선안과 묘하게 닮은 구체가 형성되었다. 한편 티엘란 병원 5분 전 324호실 밖에서 예나오의 동료 중 한 명이 송누이를 막아섰다. 송 대장님, 린 부대장님 다리는 송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군인으로서 그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책할 필요 없어요. 방 안에서 린용이 그녀를 올려다봤다. 송 대장님, 예나오는 어떻게 된 거죠? 수에서 실험적인 군인을 개발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나오의 건은 기밀 사항입니다. 회복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말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이미 보급과로에 전출을 요청했어요. 이제부터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린용은 침묵하다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께 사실대로 보고할 겁니다. 송리안 참모총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송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린 부대장님, 누가 당신의 상관인지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여기 계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그녀는 얼굴을 굳히고 밖으로 나갔다. 예나오는 어디 있어? 314호실입니다. 거기로 데려가. 잠시 후 그들은 314호실 밖에 도착했다. 경계해. 내 명령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안에서 예나오는 이미 미수옥 같은 구체를 만들었다. 송누이는 그가 손에서 위험하게 에너지를 뿜어내는 순간 발을 들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예나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엎드려. 예나오가 소리쳤다. 어쩔 수 없이 그는 힘을 분산시키려 했고 반동으로 날아갔다. 송누이는 즉시 반응하여 엎드렸고 에너지 원반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회전하는 칼날처럼 문 밖으로 날아갔다. 입구를 지키던 순찰병은 놀라 바닥에 쓰러졌다. 쾅! 원반이 건물을 깨끗이 날려버리자 병원 건물이 흔들렸다. 멈추지 않고 경로에 있는 두 번째 건물을 박살냈다. 파동이 확장되면서 세 번째 건물이 반으로 잘려나갔다. 린 부대장은 거대한 구멍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 버려진 건물이 날아갔어. 예나오 짓이야.
송 대장님, 이걸 얼마나 덮어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 앞에 순찰병은 눈물을 글썽거렸다. 왜 항상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는 거야? 누가 나 좀 살려줘.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송루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저 공격은 풍뎅이의 기술이야. 예나오는 어떻게 야수화도 안 하고 야수의 능력을 쓰는 거지? 그녀는 날카롭게 돌아서서 그를 쏘아봤다. 예나오, 내가 나한테 해명해야 할 게 점점 쌓여가는구나. 이윽고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예나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송루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야수 코어를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복사할 수 있다는 거야. 예나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무도 저장할 수 있고 저 수정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것 같아. 송루이는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기능이 꽤 많네. 예나오는 야수화된 손을 내려다봤다. 네. 힘과 능력은 얻었지만 서서히 그들 중 하나로 변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쓰라리게 가라앉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정말 인간일까요? 송 대장님, 당신은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송루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너는 유일무이한 너야. 인간이냐 괴물이냐는 내가 이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어. 하지만 잊지 마, 내 힘은 재앙이자 무기야. 이제 내겐 두 가지 길이 있어. 첫째, 우리 적혈대의 예비 멤버로 합류하는 것. 둘째, 위협으로 분류되어 짐승들과 함께 제거되는 것. 제거. 옌하오는 어둡게 웃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주둔군이 그럴 힘이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나요? 송루이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지금의 나로서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 혼자서 수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만이야. 내 부대에 합류하면 해가 되진 않을 거야. 신분, 정보, 자원,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옌하오는 속으로 비웃었다. 협박이 안 통하니까 이제 협상하는군.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어. 왜 그녀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를 가진 낯선 사람을 데려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 대가가 분명 클 거야. 송루, 넌 단순히 모집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겠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송루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여전히 날카롭다. 그래. 나도 내 나름의 이유로 당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날 믿어요.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원한다면 거래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옌하오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 사진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송루이의 어조는 날카로웠다.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 내 과거를 파헤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적혈대에 합류하면 최상위 정보력을 이용해서 내 여동생의 행방을 추적하는 걸 도와줄게. 그 제안은 옌하오가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혼자서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송루이가 말했듯이 군대 내에서 그의 지위와 신분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곳을 조사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좋아요. 하지만 대장님, 당신이 저를 너무나 필요로 하니 월급 인상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제 말은 지금까지 여동생을 찾는데 월급을 전부 썼다는 거죠. 옌하오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리숙한 척했다. 옌하오, 보잘것없는 순찰병. 적혈대 대장으로서 나는 당신을 우리 부대의 예비 멤버로 임명합니다. 최고 급여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서류를 작성하러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순찰대로 가서 이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병원 손해배상은 당신이 망가뜨렸으니 내가 낼게. 하지만 아직 축하하지 마. 나중에 내 월급에서 공제할 거니까. 옌하오는 굳어버렸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알고 있었어. 결국 내가 내야 하는구나.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송루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삼촌, 제가 꼭 삼촌을 구할 방법을 찾을게요. 그녀의 직감은 옌하오가 짐승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시시의 순찰본부 안에서 옌하오는 옆에 있던 그 순찰병과 함께 보고하러 도착했다. 하지만 옌하오는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물었다. 뭐라고요? 당신도 특별 대응팀에 합류하는 건가요? 송 대장님과 린 부관님이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저는 보급 담당일 뿐이지만 옌 형님, 저희는 여전히 서로 등을 맡길 수 있습니다. 어색하게도 옌하오는 갑자기 이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순찰병이 손을 흔들었다. 자, 반장입니다. 괜찮아요.
자 반장은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서서 완강하게 자기 몫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차가운 비웃음이 공기를 가르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옛날 자, 그때 벙어리 여자 때문에 나를 때렸었지. 그리고 이제 내 놈은 떠돌이 개처럼 우리 도시 방어군에게 내 부하의 사망 보상금을 구걸하고 있군. 그렇게 말하며 말하는 사람은 그를 세게 찼다. 공격자는 다름 아닌 치치의 도시 방어군 사령관인 장씨였다. 순찰병들은 참지 못하고 분노했다. 이 개자식들이. 그는 울부짖었다. 옌하오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인 채 그 병사가 바닥에 내동댕 잊혀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제압당한 채로도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자 반장님에게서 떨어져 이 빌어먹을 쓰레기들아. 장씨는 자 반장의 턱을 잡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비웃었다. 무릎을 꿇고 내 신발에 진흙을 핥아.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핀으로 고정된 순찰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의 팔을 부러뜨려서 내 지팡이로 쓰겠다. 자 반장은 고통스럽게 찢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이를 악물었고 그의 마음은 갈등하는 선택들로 가득 찬 전쟁터였다. 결국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닿기 전에 은호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어쨌든 이 남자는 한때 그의 상관이었다. 예노가 말하길 당신은 나를 여러 번 도와줬어요. 이번에는 제가 갚을게요. 그러고는 예노가 소리쳤다. 내가 여기 있는 한 감히 자 대위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되는 놈은 뼈를 발라내서 장작으로 태워버릴 거야.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예노가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온 거지? 도대체 죄가 뭔데? 그들 넷은 동시에 예노를 향해 달려들며 소리쳤다. 죽고 싶냐? 은호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는 몸을 낮추고 순식간에 공격 태세를 취했다. 그는 한 남자의 턱에 발차기를 날렸다. 그의 팔꿈치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른 남자를 가격했다. 그러고는 세 번째 남자의 허벅지에 강한 발차기를 날렸다. 역겨운 소리가 났다. 그의 마지막 주먹이 네 번째 남자의 복부를 강타하며 그의 머리를 벽에 쳐박았다. 이런 놈들은 몸풀기도 아깝군. 다른 놈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 대장님은 2급 투사다. 감히 우리한테 손을 대다니. 넌 죽었어. 장씨의 눈이 번뜩였지만 속으로는 몇 초 동안 멍해졌다. 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장씨는 총을 뽑아들고 순찰대 쓰레기라고 소리쳤다. 감히 도시 방위군에 맞서다니? 알고 싶나 보군. 다음 순간 은호는 발사된 세 발의 총알을 부드럽게 피했다. 움직임이 엄청 빠르다. 동시에 그는 장씨의 총을 빼앗았다. 방아쇠 당기는 게 너무 느려. 장씨가 반응하기도 전에 은호는 그 무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한심하군. 속누이의 1%도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장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칼을 꺼냈다. 휘두르기도 전에 예노는 칼날을 잡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간신히 잡고 있었다. 다음 순간 예노는 그를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높이 들어올려 차갑게 물었다. 조금 전에 자 대위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장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더듬거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경고하는데 하지마. 아직도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이제 내 차례다. 그러면서 은호는 장씨를 바닥에 내리꽂아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장씨는 뻗은 채로 당분간 움직일 수 없어 보였다. 구경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총알을 피하고 맨손으로 표준 권총을 부쉈다. 그 순간 예노는 스스로 깨달았다. 짐승핵으로 강화된 그의 몸은 자신의 기대조차 넘어섰다.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괴물이라 외치며 달아났다. 예노는 침착하게 바닥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순찰병이 예노의 어깨를 두드리며 외쳤다. 옌 형제, 방금 전 당신은 진정한 전사였어요. 예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제 몸은 좀 맞아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예노 씨. 뭐려? 자 대위님은 항상 저를 보살펴 주셨잖아요. 지금 당신을 옹호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자 대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도시 방위군이 당신을 쫓아오면 어쩌죠? 순찰병은 가슴을 두드리며 그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자 대위님. 이안하우와 저는 이제 특별 대응팀에 있어요. 도시 방위군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임시기지, 추시시 특별 대응팀. 서류 작업 완료. 속누이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신청서는 본부에 보내졌고 본부에서 이미 승인했습니다. 정말 빠르네. 그럼 저도 공식 멤버가 된 건가요? 은호가 놀라며 물었다. 속누이는 경고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멀었어요. 은호 씨,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레이크시티 본부로 즉시 가서 특별대응팀 전투부서 치슈와 입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실력이라면 합격할 거라고 확신해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러 가겠습니다. 레이크시티는 훨씬 더 발전된 현대기술의 대도시입니다. 그곳이 은호의 목적지입니다. 평가는 저기서 진행될 겁니다. 송누이가 설명하길 여기는 수의 수도인 레이크시이고 7월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옌하오는 옆에 있는 순찰대원을 가리키며 위아해했다. 7월 정식 멤버는 D급 전투원부터라고 들었는데 전투원 등급은 정확히 어떻게 평가되나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녀석은 너무 약해. 저런 녀석이 어떻게 7월 평가를 받지? 순찰대원은 어색하게 웃었다. 저는 좀 맞을 수 있어요. 송누이는 해명했다. 그는 보급부대에 합류했고 전투부대가 아니라서 전투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찰대원은 재빨리 덧붙였다. 하지만 보급부대도 현장에서 당신들과 함께 싸웁니다. 나중에 저를 믿으세요. 송누이는 말을 이었다. 옌하오, 시간이 있으니 내가 자네에게 상황을 알려주지. 나처럼 능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투원으로 분류됩니다. 전투원의 강함은 E, D, C, B, A, S의 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본부에는 주로 신체적 힘과 지구력을 기반으로 한 공식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반면에 짐승은 정찰병, 사냥개, 지배자, 거대 짐승, 재앙의 5단계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D급 전투원은 정찰병 등급의 짐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D등급은 대략 사냥개 등급과 같습니다. C 및 B등급 전투원은 지배자 등급의 짐승과 일치하고 A등급은 거대 짐승과 같습니다. S등급 전투원은 재앙 등급의 짐승과 동등합니다. 게다가 B점수와의 호환성도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B점수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붉은 안개에 의해 변이된 짐승만이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전투원은 짐승 핵무장을 통해 짐승 핵에 적응함으로써만 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적성, 재능, 심지어 운까지 모든 것이 비점수 적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합성이 좋을수록 깨어나는 능력의 질과 수가 더 큽니다. 적응에 실패하면 당신이 평가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은 당신의 등급일 뿐입니다. 갑자기 군용 차량이 끽 소리를 내며 멈췄다. 죄송합니다. 이 거리는 교통 통제 중입니다. 우회해야 할 겁니다. 특수 대응팀을 감히 막아. 우리도 근무 중이야. 까불지 마. 말다툼이 계속되기 전에 특별한 휘장이 새겨진 차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송누이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얼굴을 찌푸렸다. 7월 입단 평가. 로프탕 기업 사람이 여기에 나타났지? 1시간 후 7월 입단 평가장에서 7월의 A등급 전투원인 감독관 린용신이 큰 소리로 말했다. 7월은 인류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특수대응팀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규칙을 따릅니다. 인맥과 지름길은 내가 지켜보는 한한대입니다. 진정한 기술 없이는 누구도 7월에 머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신체평가. 50kg의 무게를 들고 100m 달리기 시작. 옌하오는 로켓처럼 폭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모두를 뒤로하고 5.10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전자기 가중 캐틀벨 테스트. 옌하오는 한 손으로 500kg을 들어 올렸습니다. 타격력 테스트. 옌하오는 주먹을 앞으로 내질렀습니다. 기계는 충격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스템이 발표했습니다. 테스트 장치 손상 측정 불가. 10분 후 옌하우스는 린용신 앞에 서서 경례하고 보고했습니다. 감독관님, 모든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린용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점수 198점. 다른 후보자들은 멍해 있었습니다. 198점. 신인 최고 기록은 140점이었는데 말도 안 돼. 분명히 속임수를 썼을 거야. 끝났어. 그 순간 치치시 방어군 대장의 동생인 장진이 앞으로 나서서 질문했습니다. 린 교관님, 신인 최고 입단 기록은 140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점수가 그 기록을 넘어섰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린용신의 눈이 가늘어지면서 장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테스트를 직접 감독했고 모든 것이 비디오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편애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건가?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단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장진은 재빨리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진은 옌하오를 스쳐 지나가면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추시시 순찰대 출신 옌하오인가? 옌하오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뭔 상관이야. 속으로 그는 생각했다. 나는 이 녀석을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싸움을 걸고 있네. 장진은 씩 웃으며 말했다. 긴장 풀어요. 그냥 인사하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웃었다. 꼬마, 두고 봐. 내 형이 당한 모욕을 2배로 갚아주마. 옌하오스는 속으로 비웃었다. 같은 고향. 됐어. 다행히 린용신이 밝히길 저 사람은 치치시 방위대 대장의 아들 장진이라고 하더군요. 아는 사람이요. 옌호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역시 시 방위대였군. 치치시 방위대 사람들인가. 저 녀석들은 속까지 썩었어. 그러고 나서 린용신은 신체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32 장산 89점. 29위 3위 장진 123점. 2위 진잉 135점. 1위는 198점의 옌호입니다. 기술정보국의 수석연구원인 진흥은 혼잣말로 재미로 평가해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강력한 신인이 있네 라고 생각했어요. 흥미롭군. 자세히 연구해봐야겠어. 상위 15명은 남습니다. 다음 시험은 야수 군단 적응입니다. 한편 어느 기숙사방 안에서 장진은 태블릿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1등을 했어야 했는데 2 괴물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 상대방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형이 울탕 기업에 구두나 할지 않았으면 넌 이 평가에 참가할 자격도 없었을 거야. 기회는 한 번뿐이야. 낭비하지 마. 장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형을 위해서라면 기세에 꼭 들어가겠어. 비의 코어 테스트 플랫폼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침묵 속에서 기다렸어요. 린용신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이 안전장치를 착용한 다음 비의 코어를 그 위에 올려놓고 테스트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40% 미만의 적합성을 가진 사람은 탈락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야수 코어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운드 등급 이상의 야수만이 야수 코어를 생성합니다. 야수가 강할수록 코어의 품질은 더 높아집니다. 가장 희귀한 것은 금 등급 코어이고 가장 흔한 것은 하운드 등급 야수의 검은 코어입니다. 야수 코어를 야수 무기에 박아 넣으면 전투기는 야수와 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어와의 적합성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타고난 재능과 결합하여 이것은 원소의 힘, 순수한 힘, 지원 또는 제어와 같은 능력을 깨우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 안전장치는 가장 기본적인 야수 무기입니다. 그것들은 적합성만 측정하고 능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치세 전투부대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면 더 높은 등급의 B코어와 무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코어 적합성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39%만을 득점하여 바로 탈락했습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돼. 나는 체력에서 5위를 했어. 이게 야수를 죽이는 것보다 어떻게 더 어렵지? 다음 후보는 56%를 기록하고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합격했어요. 합격했어. 기세에 들어갈 수 있어. 장진, 내 차례다. 장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툭 던지는 감독관을 비웃었어요. 그는 검은 광선 B코어를 움켜쥐고 손목 보호대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3개 던져넣고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으르렁거렸어요. 내 말에 복종해. 잠시 후 결과 D등급 60% 적합성. 군중들은 숨을 죽였어요. 뭐? 작년 최고의 신인은 56%밖에 도달하지 못했어. 진흥이 기록을 깼어. 많은 사람들이 즉시 그를 올해 입학생 중 가장 강하다고 선언했지만 진흥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쓰레기야. 나 혼자만 가장 강해. 방아는 수다로 웅성거렸어요. 바로 그때 진흥이 옌호 뒤에 나타났어요. 치치시 출신이시죠? 어떻게 당신처럼 강한 전투기를 전에 들어본 적이 없지? 저는 기술정보국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인데 어떻게 당신이 저를 빠져나갔지? 당신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전 치시시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붉은 안개 변동. 그것이 당신과 관련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옌호는 재빨리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진이 낄낄 웃었어요. 부인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제가 당신에게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옌호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럼 아는 척하는 아가씨, 당신에게 정보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진흥은 손가락 하나를 들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테스트 결과가 내 것을 능가하는 한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줄게요. 그녀는 몸을 기울여 강조했어요. 다음은 진응입니다. 군중이 술렁거렸어요. 그녀가 무대로 성큼성큼 걸어오네요. 진응이 당당하게 선언하길 모두 똑똑히 봐두세요. 장진의 기록은 곧 제가 깰 겁니다. 예나오는 그녀가 정말 강한 건지 궁금해했고 장진은 속으로 비웃으며 한심한 광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녀는 검은색 광선 B등급 코어를 집어들었어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녀는 손목 보호대에 그것을 눌러 넣었어요. 다음 순간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왔고 B랭크 파이터 78% 호환성이라고 떴어요. 후보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 전례가 없는 일이야. 기계가 고장난 거 아냐? 진이는 장난스럽게 낄낄 웃었어요. 말했잖아, 내가 장진의 기록을 깰 거라고. 장진은 이를 너무 꽉 깨물어서 거의 부서질 뻔했어요. 예나오 말고 저 망할 여자도 가만두지 않겠어. 마지막 후보, 예나오. 예나오는 속으로 진잉의 힘은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녀는 거짓말을 안 했을지도 몰라. 그녀는 아마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바로 그때 진잉이 씩 웃으며 그의 앞에 뛰어들었어요. 자, 압박감이 느껴지나요? 하지만 샤오세의 흔적이 걸린 예나오는 이 내기에서 이겨야만 했어요. 똑똑히 봐. 그는 등을 보이며 군중을 떠났어요. 송누이에 따르면 예나오의 파이터 등급은 최소 C는 될 거라고 했죠. 그의 앞에 놓인 B등급 코어는 전에 흡수했던 것과 같은 등급인 블랙 등급이었어요. 그럼 그의 호환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 그가 정말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지 봅시다. 다음 순간 화면에 불이 들어왔고 C랭크라고 떴어요. 후보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어요. 처음부터 C랭크라고? 저건 분대장 수준인데 그때 디스플레이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오류, 시스템 오작동, B코어 호환성 판독. 야, 무슨 일이야? 예나오에게 오싹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후 시스템에서 결과를 내뱉었어요. 호환성 0%. 결과가 나왔어요. 예나오의 호환성 비율은 0이었습니다. 장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웃기군. 쓰레기 주제에 큰 소리 치다니. 짐승 코어조차 널 거부하는군. 예나오는 지저대는 모욕을 무시하고 팔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젠장. 내 몸이 억지로 이 짐승 코어를 먹어치우고 있어. 진이는 스캐너로 달려가 결과를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말도 안 돼. 0%. 역대 최악은 최소 1%였는데 그때 그녀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어요. 이걸 기록해야 해. 노인네가 기뻐하겠어. 장진도 그 이상 현상을 눈치채고 비웃었어요. 저 녀석의 비스트 코어에 뭔가 문제가 있어. 린 교관님, 예나오가 비스트 박스를 훔쳤어요. 그의 손목 밴드에서 비스트 코어가 사라졌어요. 린 교관은 예나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손을 들어봐. 손목 밴드와 코어를 보여줘.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뭐? 내 비스트 코어는 어디 있어? 예나오는 어색하게 말을 더듬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그는 저주했어요. 변명거리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실험실 쥐 신세가 될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도박을 해야 해. 진홍색 에너지 파동이 터져 나왔어요. 그의 왼손이 붉게 빛나며 마치 비스트 코어에 깨어난 힘인 것처럼 자신의 야수화를 위장했어요. 씩하는 소리와 함께 진홍색 갑옷이 그의 손 주위에 면도날 같은 발톱으로 형성되었어요. 진짜 비스트 코어 능력처럼 보였죠. 장진은 얼어붙어 더듬거리며 젠장, 저게 대체 뭐야? 라고 외쳤어요. 린 교관은 무기를 휘두르며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한 것처럼 긴장했어요. 전원 경계태세, 후퇴. 신잉의 눈이 더욱 반짝였다. 잠깐, 혹시 짐승화인가? 장진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 말도 안 돼. 저 녀석 감염됐어. 린의 어조가 차가워졌다. 여기서 처리해야 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세요. 분위기 메이커인 진잉이 귀여운 포즈를 취했다. 저기, 이노. 내 말 들려. 이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또 뭐야? 린은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통제를 잃지 않았어? 야노는 손에 있는 갑옷을 해제하며 중얼거렸다. 짐승 해계 능력이 저절로 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고. 진잉은 즉시 그의 팔에 매달리며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날뛰지 않아.
이건 변신 능력이야. 맙서사.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린 교관조차 미소를 지었다. 애아, 횡재했네. 뚱뚱하게 죽었다가 알아서 돌아오다니. 전례 없는 희귀한 능력이야. 두말할 나위 없지. 하지만 인호는 지닝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뭘 그렇게 많이 알아? 지닝은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말했잖아, 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린 교관은 그녀의 이름은 지닝이고 올해 치수 입학 후보이며 기술정보국의 선임연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아버지인 진한칭 소장은 전체 연구개발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지닝은 즉시 입을 삐죽 내밀었다. 린 교관님, 그거 기밀 정보잖아요. 신비로운 분위기를 망쳐버렸어. 린은 차갑게 말했다. 그만둬. 인호, 비스트 코어 내놔. 인호는 얼어붙었다. 내놓으라고. 젠장. 이미 흡수했는데 어떻게 다시 내놓으라는 거야? 그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다. 린 교관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제 안에 박혀서 안 나와요. 장진의 눈은 질투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비스트 코어가 자발적으로 그에게 융합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그린바인에게 즉시 알려야 해. 저 녀석은 완벽한 실험 대상이야. 얼마 후 야노는 방사선 촬영실 안에 누워 있었다. 그는 이걸 예상했다. 당연히 전신 스캔을 하겠지.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전례 없이 비의 코어가 문자 그대로 그의 몸에 융합되어 완벽하게 통합되어 추출이 불가능하다. 한 기술자가 뒤에 있는 남자를 불안하게 쳐다봤다. 진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은 좁혀진 눈으로 측정갑을 쏘아보았다. 연구할 가치가 있어. 저 몸은 아직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어. 그때 린 교관이 다른 남자와 함께 들어왔다. 진 감독, 상황이 어떤가? 도대체 이 녀석은 뭐지? 진한성이는 씩 웃었다. 이제 어쩌려고? 유치수는 아직도 당신의 규칙에 매달릴 계획이군요. 호환성 40% 미만은 들어올 수 없어. 새로운 사람은 다름 아닌 송루이의 아버지이자 특수대응부대의 참모총장인 송년 중장이었다. 그는 조바심을 내며 손을 흔들었다. 미적거리지 마, 진 노인.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테스트 장치는 그린바인과 함께 내 주도하에 공동 개발되었으므로 나는 누구보다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며 측정값은 0이 아니었습니다. 지닝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굴렀다. 아빠, 그냥 뱉어내. 답답해 죽겠어. 그는 뭐죠? 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기계가 최대값을 찍어서 천장을 등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적응성은 전례가 없어. 그의 잠재력은 이론상 최대치를 100% 초과했어. 송년이 즉시 고개를 돌렸어. 영신, 나와 함께 즉시 보고해. 한편 연호 가슴 속의 코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짙은 검은색이 진홍색으로 번져갔어. 그가 하급 야수 코어를 흡수했기 때문인가? 그는 예전에 지배자급 곤충 코어를 먹었을 때 그 능력을 얻고 자신의 것을 깨웠던 걸 떠올렸어. 이번에는 새로운 힘은 얻지 못했지만 코어 자체가 더 강해졌어. 순도가 증가했어. 색조가 칠흑색에서 부식된 녹슨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어. 진홍색 안개에 대한 그의 수용력이 팽창했고 흡수가 더 효율적이 되었어. 다시 말해서 야수가 강할수록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그는 더 강해질 거라는 거지. 이제 낡은 철처럼 생긴 그 코어는 무서운 약속을 품고 있어. 사냥할 때마다 그는 제한 없이 진화할 수 있어. 그 순간 특수대응부대 기수본부 안에서 예나오는 내가 데려온 사람이야. 왜 그를 내 분대에 합류시킬 수 없지? 송루의 어조는 날카롭고 거의 감정적이었어. 하지만 참모장 송년의 대답은 냉랭했어. 송루 대위, 계급과 어조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말해보세요. 단순한 시급 신병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니십니까? 아버지, 제가 그를 제 부대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어기는 군인이 될 거라고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군인의 약속은 국가에 대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송년은 그녀의 말을 잘랐어. 예나오는 이미 용신의 분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기수 분대장입니다. 동료 장교와 한 사람 때문에 싸울 계획이십니까?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명령입니다. 송루는 지금으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어. 결국 군대에서는 계급이 전부를 능가하니까. 나중에 기수 병영 라운지에서 지닝이 파일 묶음을 들고 뛰어들어왔어. 예나오, 큰 뉴스야.
새로운 야수 둥지가 레이크시티와 기수 사이에 발견되었어. 그들은 기수 항공 신병들을 보내서 탐사할 거야. 나는 이미 린 교관에게 신청서를 냈어. 우리는 팀을 이룰 거야. 이때쯤 예나오는 공식적으로 시급으로 승진했고 이제 기수의 린용신 분대의 일원이 되었어. 린용신은 임무 브리핑을 읽었어. 우리의 목표는 이 무리의 위협 수준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 낮은 수준으로 분류되었지만 진홍색 안개는 언제든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닝은 D급으로 평가되었어. 기술정보국의 선임 연구원이었고 현재 린의 치수위 분대의 일원입니다. 자신감 있게 그녀는 말했어. 데이터 수집은 내 전문이야. 안심해, 내가 D를 봐줄게. 호송대는 출발했고 이동하는 동안 진닝은 설명을 시작했어. 벌떼는 낮음, 중간, 높음, 극심으로 분류되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낮은 수준의 벌집 유형입니다. 그 구조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는 미로 같은 터널입니다. 진짜 문제는 때 자체입니다. 더 적은 수의 군인벌과 함께하는 대량의 일벌드로는 함께 독성 침군체를 형성합니다. 예나오는 눈살을 찌푸렸어. 진심으로. 그냥 말벌 둥지잖아. 정말로 그걸 위해 세대의 장갑차가 필요해? 진잉은 눈을 굴렸어. 내가 말했잖아. 철말벌은 꿀벌과는 전혀 달라. 바로 그때 순찰병이 소리쳤어. 앞에 뭔가 있어. 예나오는 올려다봤고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 그걸 벌이라고 불러? 엄청나게 크잖아. 진잉은 쏘아붙였어. 저건 정찰병급 철말벌이야. 해로운 곤충이 아니라고. 순찰병은 핸들을 잡고 소리쳤어. 꽉 잡아. 솜씨 좀 보여줘봐. 다음 순간 치매 폭풍이 쏟아져 내렸어. 그는 핸들을 세게 잡아당겨 장갑차를 드리프트시켜 간신히 포격을 피했어. 공포가 퍼져나갔어. 젠장. 저건 철말벌 침 공격이야. 우리 장갑은 버티지 못할 거야. 예나오의 눈이 날카로워졌고 에너지가 그를 통해 솟아올랐어. 떼거리는 나에게 맡겨. 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야. 그의 손바닥에서 진홍색 에너지가 터져나오며 공중에서 날아오는 치매 파도를 녹여버렸어. 주저하지 않고 예나오는 트럭에서 뛰어내렸어. 엄폐물을 찾고 방어를 유지해. 금방 돌아올게. 예나오는 무리를 향해 돌진하며 잔혹한 스윙으로 강철 말벌을 찢어발겼다. 껍질이 갈라지고 피 안개가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저건 대체 무슨 힘이지? 무기까지 바꿨어. 저건 변신 능력이야. 평가 중에 야수 코어를 흡수한 거야. 진잉의 눈이 반짝였다. 몸만 변신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능력을 물체에 더 씌울 수도 있네. 그건 만지는 게 뭐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놀라운데. 전투 데이터를 전부 기록해야겠어. 돌아가면 철저하게 연구해 봐야지. 갑자기 녹색 에너지 줄기가 전장을 꿰뚫었다. 쾅! 원뿔형 폭발이 예나오의 방패를 곧장 꿰뚫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저건 대체 뭐야? 녹색 에너지? 강철 말벌 침보다 강해. 내 방어까지 뚫었어. 근원을 찾지 못하면 끝장이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또 다른 적이다. 출처 불명. 진잉, 엄폐해. 저 바위를 이용해. 그리고 명심해. 강철 말벌은 불을 무서워해. 바로 그때 분대원 중 한 명이 장비를 갖추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거기 나가지 마. 진잉이 외쳤다. 날카로운 식소리. 병사는 녹색 빛에 꿰뚫렸다. 잠시 후 기청이 찢어질 듯한 폭발이 공기를 가르며 터져나왔고 핏빛 안개가 바깥으로 터져나왔다. 예나오는 소리쳤다. 진잉, 저 녹색 침 대체 뭐야? 진잉은 태블릿을 꺼내 스캔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하운드 등급 여왕벌이야. 침에는 C등급 이하 갑옷은 모조리 부식시킬 정도로 강력한 독이 들어있어. 말도 안 돼. 여기에 하운드 등급이? 정보가 틀렸어. 여긴 저레벨 둥지가 아니야. 예나오는 망설임 없이 명령을 내렸다. 정찰 등급 드론을 처리해. 여왕은 내가 잡는다. 알았어. 맡겨만 줘. 진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D등급에 불과했지만 바람의 힘을 휘두르는 원소 각성자였다. 폭풍이 몰아쳐라. 순식간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돌풍에 회오리 바람이 굉음을 내며 무리를 찢어발겼다. 강철 말벌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날개와 몸통이 조각조각 흩뿌려졌다. 갑자기 예나오의 눈에 거대한 그림자가 들어왔다. 저기 있었군, 여왕벌. 잡았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여왕의 몸은 거대했고 장갑차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예나오는 두 개의 방패를 거칠게 비틀어 함께 부수며 꼬인 덩어리로 만들었다. 순식간에 그는 그것을 창 모양으로 만들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 길이면 되겠어. 그는 땅을 세게 짓밟았다. 땅이 우레와 같은 굉음과 함께 갈라졌고 잔해가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는 창을 앞으로 던졌다. 공기가 찢어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창은 폭발적인 충격과 함께 여왕의 복부를 곧바로 강타했고 괴물곤충은 날카로운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이상하게도 여왕은 쓰러지지 않았다. 지닝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말도 안 돼. 급소를 찔렀는데 어떻게 아직 서 있지? 하운드 등급은 이렇게까지 힘이 강하면 안 되는데 섬뜩한 생각이 그녀를 스쳤다. 그녀는 예나오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다급하게 외쳤다. 예나오, 도망치게 두지 마. 지배자 등급으로 진화하기 직전이야. 하지만 예나오는 이미 지쳐 있었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놔줘. 힘이 다 떨어졌어. 속으로 그는 붉은 안개로 재충전할 수 없음을 저주했다. 순식간에 텅 비었어. 여왕을 위해 좀 남겨뒀어야 했는데. 지닝은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몸을 숙였다. 이봐, 죽은 척하는 거야. 이제 어쩌지? 인공호흡 해주고 싶었는데. 난 애들은 딱 질색이야. 누가 애라는 거야? 그들의 농담이 잠시 긴장을 풀어줬다. 진영이 초콜릿 바를 꺼내서 그에게 줬다. 자, 이거 먹어. 숨 좀 돌려. 배고픔 때문에 죽을 지경은 아니야. 마침 순찰병이 팀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이노, 괜찮아? 전장을 정리하고 임시 기지를 세워. 이건 즉시 보고해야 해. 진영은 이미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노와 진영은 함께 여왕의 도주 경로를 바라봤다. 그녀의 장비는 벌집의 붉은 기운 농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는 보호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노는 미간을 찌푸리며 백업을 기다리는 거 아니었냐고 물었다. 하지만 진영은 고개를 저었다. 저 여왕은 부상당했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벌집의 위협 수준은 이미 중간 이상으로 올라갔어. 성공하면 아주 어려운 임무가 될 거야. 보상은 엄청날 거야. 한편 특별대응본부 내 참모실에서 송사령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위층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최고급 자산으로 육성하고 싶어해. 다른 사람들은 그 미친 과학자들은 그를 표본으로 해부하고 싶어해. 이노는 특별해. 항상 그를 주시해. 갑자기 린용신의 허리띠에 있는 비상통신장치가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송사령관이 소리쳤다. 지금 받아. 뭐? 지금 이노 분대가 탐사 중인 벌집의 등급이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갔다고? 그리고 연호와 진영이 이미 들어갔다고? 무모하군. 송사령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아니, 저 여자의 진영은 경솔해 보여도 꼼꼼해. 함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야.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 가장 가까운 치수분대를 즉시 배치해. 송루이가 지휘한다. 주요 목표는 진영과 연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벌집을 제거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린용지가 갑자기 문을 활짝 열었다. 린용씨는 얼어붙었다. 용지,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송사령관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용신, 내 동생이 송루이를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해. 이해 있나? 린용지, 즉시 송루이 대위에게 보고하고 그녀의 부관으로 복무해. 명령이다. 그제야 린용신은 깨달았다. 그녀 곁에 그를 심어놓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송사령관은 더 이상 설명 없이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무거운 생각에 잠긴 채 송루이, 얀호가 왜 그렇게 너에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한편 얀호와 진영은 이미 벌집에 도착했다. 그들 같은 치수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붉은 안개를 막을 만큼 튼튼한 전투복을 갖추고 있었다. 바라건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진영은 검출기를 눈에 붙이고 미간을 찌푸렸다. 에너지 수치가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저 여왕이 정말로 지배자 등급으로 진화한다면 벌집의 난이도는 급상승할 거야. 앞장서갔던 이노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멈춰. 앞에는 거대한 형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돌연변이 된 철갑 독침 여왕. 그 크기와 꼬리에 달린 끔찍한 침으로 판단하건대 이미 지배자 등급으로 승천한 상태였다. 진화가 완료되었다. 진영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불가능해. 여기 붉은 안개의 농도는
그렇게 빠른 진화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설상가상으로 주변의 정찰병 등급의 독침 벌들조차도 분명히 더 강해졌다. 그녀는 분석기를 쳐다보며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안 돼. 여기 붉은 안개 수치는 이미 위험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어. 왜 시스템이 경보를 울리지 않았지? 더 말하기도 전에 진영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심하게 기침을 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치수 안에 배신자가 있어. 누군가 우리 전투복을 조작했어. 붉은 안개로부터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순간 진홍색 안개가 솟아올라 칼날처럼 그들을 향해 베어 들어왔다. 이나오의 눈빛이 굳어졌다. 제닝을 잡아 일으키며 물러서라고 소리쳤다. 동시에 이나오는 흥분을 느꼈다. 진홍색 안개가 부족할까 걱정했는데 알아서 찾아오다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 제닝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했다. 이런 지형에서는 그녀를 보호 없이 싸울 수 없었다. 그들은 숨겨진 동굴로 들어갔다. 이나오가 속삭였다. 여기에 숨어 있어. 숨겨져 있고 통풍도 돼.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제닝, 지금 본부에 연락해. 보호복을 준비하라고 해. 시간을 벌면서 막아볼게. 어깨를 폈다. 내게 맡겨. 하이브 데이터와 현재 상태를 즉시 업로드할게. 예나오가 독침 말벌들의 주의를 끌려고 뛰어나갈 준비를 할 때 제닝이 갑자기 그를 불렀다. 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널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이나오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걱정 마, 돌아올게. 이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힘이 생겼으니까. 사오세에게 했던 약속처럼 항복도 후퇴도 없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손바닥에 맹렬한 붉은 에너지 구체를 응축하며 지배자급 돌연변이 철갑 독침 여왕벌과 정찰병급 말벌 몇 마리를 마주보고 으르렁거렸다. 덤벼. 나는 실패하지 않아. 예나오가 올려다봤다. 하늘에는 벌떼가 가득했다. 철갑 말벌들이 살아있는 폭풍처럼 공기를 가득 메웠다. 그는 빠르게 계산했다. 저 지배자급 딱정벌레의 에너지포는 한 발밖에 쏠 수 없어. 실수할 수 없어. 그는 심호흡하며 모든 붉은 안개를 손바닥에 모아 집중, 응축, 폭발, 진홍폭발, 눈부신 섬광이 터져나왔다. 폭발이 천둥처럼 울리며 공기를 찢었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자 이나오는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이며 성공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붉은 안개, 잠깐, 이럴 수가. 그는 올려다봤다. 철갑 말벌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다. 더 강해졌고 더 많아졌어. 제닝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분석기를 찢어 열고 손가락을 움직여 회로를 조작했다. 됐어. 이제 정확한 수치를 보여줄 거야. 잠시 후 장치가 깨깨거렸다. 경고, 경고, 붉은 안개 농도 위험 수준. 현재 수치, 안전 한계의 2배. 갑자기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폭발이 동굴 밖에서 터졌다. 충격파로 인해 제닝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폭발로 붉은 안개가 더욱 휘저어졌다. 난기류는 때를 키우는 촉매제가 되었다. 가장 낮은 정찰병급 철갑 말벌조차 빠르게 사냥계급 몬스터로 진화했고 포식자들의 폭풍에 둘러싸여 예나오는 피하고 엮을 수밖에 없었다. 젠장. 싸우면 싸울수록 더 많아지고 더 강해져. 사냥계급 말벌 한 마리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독침이 그의 다리를 강타했다. 고통이 몸을 꿰뚫었다. 짙은 진홍색 공기 속에서도 흡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아, 좋네. 저것들보다 먼저 타버리겠어. 제닝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나오, 아직 버틸 수 있어? 갑자기 눈이 공포로 커졌다. 잠깐, 내 목, 저 문이 붉은 부식이야. 내 슈트가 손상됐어. 분석기는 미친 듯이 삐소리를 내고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빨간 불이 번쩍였다. 제닝은 얼어붙었고 깨달음이 그녀를 강타했다. 안 돼. 안개가 그를 집어삼키고 있어. 그는 곧 통제력을 잃을 거야. 다음 순간 제닝은 손을 돌려 기압을 모아 양손 사이에 회오리 바람 구체를 만들었다. 그에게서 붉은 안개를 날려버려야 해. 바람 압력 발사. 휘잉. 일련의 바람 포탄이 공기를 가르며 예나오를 향해 날아갔다. 이제 그녀는 소리치며 기폭 장치를 내리쳤다. 우레와 같은 폭발이 일어났다. 붉은 안개가 찢어진 천처럼 흩어졌다. 예나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아, 완벽하네. 정말 고맙다. 천재시네. 내 에너지원을 날려버렸잖아.
진홍빛 안개가 사라지자 주변의 힘과의 연결이 즉시 끊겼어. 머리 위에서 쇠말벌들이 포식자처럼 맴돌았어. 그들의 침이 희미한 안개 속에서 번뜩였지. 씩, 맹독성 스파이크가 모든 방향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렸어. 이노는 팔을 들어 막으며 포효했어. 수십 개의 가시가 팔에 박히자 그는 움찔했어. 젠장, 마비 독도 있는 건가? 이노가 반응하기도 전에 맹렬한 속도의 투사체 무리가 뒤에서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어. 그는 눈을 크게 떴어. 젠장, 피할 시간이 없어. 갑자기 우르릉거리는 굉음이 들렸어. 누군가가 위에서 잔해를 뚫고 나왔어. 쾅! 새로운 인물이 이노와 날아오는 스파이크 사이에 몸을 던져 등을 완전히 맞았어. 연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어. 린 용지 중이 시급 힘 유형. 기본 능력, 신체 강화, 파색 능력, 경화 초감각. 비스트 군단, 워로드 천상갑. 그는 이를 악물고 외쳤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집중해, 인호. 뒤에 새말벌이 있어. 이노가 소리쳤어. 다시 공격하려고 재정비하고 있어. 탕, 총알 세례가 무리를 찢으며 공중에서 갈갈이 찢었어. 사격수가 번개처럼 착지했어. 송루이 대장이었어. 시급 원소 유형, 기본 능력, 전자기력, 파색 능력, 썬더 스트라이크, 레일건, 철사 제어, 해킹 및 자화, 비스트 코어, 거대 뱀장어 클래스. 송 대장님, 어떻게? 송루이는 무기를 넣고 눈은 날카롭게 빛났으며 손은 여전히 전기가 튀고 있었어. 본부에서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전 부대 진격. 송루이의 명령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 저 빌어먹을 벌레들을 싹 쓸어버려. 그녀의 부대는 즉시 움직여 완벽한 대형을 갖췄어. 알파팀, 화력을 높여 그 통로를 봉쇄해. 브라보팀, 중거리 제압. 날개를 잘라놔. 그녀가 명령했어. 린중이, 인호, 후퇴해서 재정비해. 알겠습니다, 대장님. 벌집 깊숙한 곳에서 여왕은 몸을 일으켜 배를 끔찍하게 빛나게 하면서 침끝에 독성 에너지를 모았어. 젠장, 너무 빨라. 병사가 소리쳤어. 린중이, 조심해. 하지만 송루이는 움찔하지 않았어. 그녀는 레일 라이프를 들어 올리며 눈을 가늘게 떴고 번개가 총열을 타고 기어 올라갔어. 뒤돌아보지마, 워로드 클래스야. 좋아. 전자기 선멸, 발사. 눈부신 보라색 호가 공기를 가르며 벌집 전체를 뒤흔들었어. 그 급증으로 고전압 자기장이 생성되었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얼어붙고 마비되고 순식간에 증발했어. 여왕의 독성 스파이크가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졌어. 그리고 쾅, 번개가 그녀의 가슴에 정통으로 꽂혔어. 정통으로 맞췄어. 병사가 외쳤어. 잠깐. 저 크기는 진 연구원의 정보보고서에 언급된 워로드 클래스 여왕이야. 이로 탈출하고 있어. 누군가 소리쳤어. 마비됐어. 멀리 가지 못할 거야. 송루이가 쏘아붙였어. 전 부대, 떼를 없애고 구조 작전을 우선시해. 알겠습니다. 연호는 잠시 넋을 잃고 서 있었어.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힘이라니. 린중이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어. 레드스톤 시티에 있을 때 송 대장은 전투 장비나 갑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어. 그녀는 절반의 힘으로 싸우고 있었어. 송루이는 레일 라이프를 어깨에 메고 연호에게 걸어갔어. 진잉은 어디 있지? 연호는 근처 터널을 가리켰어. 저쪽에. 진잉의 목소리가 통신장치를 통해 갈라져 나왔어. 송루이, 10분만 더 있었으면 내 시체를 끌고 나가야 했을 거야. 송루이가 씩 웃었어. 진 양은 또 살아남았군. 저녁은 빚진 걸로 쳐. 그리고 지난번 구조빚도 잊지 않았다고. 대장님, 병사가 물었어. 주요 목표 확보했습니다. 이제 무슨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때를 근절해라. 이 둥지를 완전히 날려버려. 다른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동안 옌하오는 조용히 붉은 안개를 흡수하여 코어를 재충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공격으로도 죽이지 못했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시 해봐야겠군.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좋아. 에너지 충전 완료. 그때 쾅쾅쾅. 일련의 깊은 폭발음이 벌집을 흔들었다. 대체 뭐였지? 여왕은 공중에 떠서 벌집 안의 모든 붉은 안개를 몸속으로 빨아들이고 있었다. 불가능해. 방금 군벌 등급이 됐어. 또 진화하려고 해. 진잉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치가 급등했어. 위험. 붉은 안개 수치가 4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스캐너를 쳐다봤다. 이 안개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지?
잠깐. 이 벌집은 고위 등급일 수도 있어. 강철 말벌 여왕이 뼈를 흔드는 듯한 포효를 내뱉자 붉은 폭풍이 그녀 주위를 맴돌면서 동굴을 찢어발겼다. 송 대장님, 통신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뒤에서 사냥개 등급 무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리를 처리해. 옌하오는 여왕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지저댔다. 내가 직접 쓰러뜨리겠어. 옌하오, 제기랄. 송루이의 눈이 번뜩이며 외쳤다. 모든 부대, 엄호해라. 지금 제압 사격. 알겠습니다. 충전된 총알이 공중에서 휘어져 강철 말벌 여왕에게 날아갔다. 송루이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끝내거나 여기서 다 죽는다. 옌하오는 핏빛 붉은 빗줄기처럼 달려들었고 에너지가 그의 피부를 가로질러 솟구쳤다. 그는 맹렬한 분노 속에 여왕의 갑옷에 발톱을 부딪히며 계속해서 공격했다. 하지만 그 생물의 껍질은 마치 단조 강철처럼 움직이지 않고 깨지지 않았다. 단순한 무력으로는 안 돼.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힘을 모았고 에너지가 그의 손바닥에서 소용돌이쳤다. 스칼렛 임플로전, 지오, 쾅. 폭발이 벌집을 흔들었고 옌하오는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됐어. 그는 아련한 시야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가늘게 떴다. 잠시 후 검붉은 무언가가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창처럼 폭발 속에서 튀어나왔다. 옌하오는 숨을 헐떡이며 옆으로 굴렀다. 힘이 부족해. 에너지 폭발만으로는 죽일 수 없어. 더 날카로운 것, 그 껍질을 뚫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해. 갑자기 옌하오의 시선은 그를 거의 꿰뚫을 뻔한 투사체 여왕의 거대한 침에 고정되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글쎄, 내가 내 무기를 준 거나 다름없네. 짐승의 형태로 변신, 그는 포효했다. 더 많은 침이 치명적인 공격으로 그를 향해 날아왔다. 옌하오는 공중을 가로지르며 피하고 비틀거리며 여왕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그는 몸 안에 있는 모든 마지막 조각의 붉은 안개를 모아 녹은 갑옷처럼 침 주위의 에너지를 감쌌다. 맹렬한 열기로 소용돌이치며 타오르는 붉은 흐름. 내게 무기를 줬으니 그는 으르렁거렸다. 눈은 붉게 타올랐다. 이제 내가 은혜를 갚아주지. 붉은 안개가 베어지자 눈부신 주홍색 호가 공기를 갈랐다. 강철 말벌 여왕의 몸이 깨끗하게 두 동강이 났다. 충격파는 방 안의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옌하오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팔은 지쳐서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천천히 붉은 수정 구슬이 여왕의 유해에서 떠올랐다. 군벌 등급 코어. 그는 속삭였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움켜쥐었다. 좋아, 내가 가져가지. 하지만 그의 손이 그것을 감싸는 순간 그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코어의 에너지가 그의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의 내부 수정핵을 터질듯이 채웠다. 옌하오는 가슴을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고 주홍색 빛이 그의 몸을 찢어발겼다. 제기랄, 너무 많아. 버틸 수 없어. 전장의 다른 쪽에서는 전자기포가 여전히 발사되고 있었다. 대장님, 무리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제니는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렸다. 왜 갑자기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송루이는 즉시 명령했다. 옌하오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한다. 그녀는 곧 옌하오가 침 모양의 무기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송루이의 표정이 변했다. 옌하오. 잔인이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심박수가 너무 빨라요. 신경신호가 불안정해요. 고통스러워하는 옌하오의 표정을 보며 그녀는 그가 너무 많은 붉은 안개에 노출되어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걱정스러워하는 송루이는 린중이 이동식 유료포드를 사용하여 그의 신경신호를 차단해 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현장에서 임시 캠프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순찰병이 중이님, 인형님은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다. 린융지는 지금은 안정적이야 라고 대답했다. 송루이는 지닝, 당신은 기술 장교잖아 라고 덧붙였다. 유료포드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모니터링해. 지닝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유료포드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마취제가 챔버에 주입되었다. 지닝은 송루이를 바라봤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입니다. 최대한 빨리 본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송루이는 알았다 라고 대답했다. 그들 중 누구도 얀하오의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어두운 자아가 그를 들어 올리며 내 몸을 내게 줘 라고 말했다. 짐승화를 받아들여. 얀하오는 갑자기 부모님과 여동생을 떠올렸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사오슈, 이제 끝이야. 그는 죽을 것 같았다. 자신의 어두운 버전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었다. 갑자기 그는 부모님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내 아이로 살아라.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러자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드시 안전하게 돌아와야 해. 그래, 사오세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 집중해, 인하오.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는 사오주를 찾아야 했다. 그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켜야 했다. 그는 여기서 쓰러질 수 없었다. 그 굴하지 않는 의지로 그는 자신의 어두운 자아에 반격했다. 수많은 사슬이 솟아올라 검게 물든 그를 묶었다. 얀하오는 그것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 책임만이 아니야. 내 책임이기도 해. 그는 가슴에 있는 진홍색 십자 모양의 핵을 내려다보며 헐떡거렸다. 이것이 대가인가, 더 강해지기 위한 대가인가. 모든 돌파구는 마치 심연에서 춤추는 것과 같다. 몰라. 왜 눈을 뜰 수 없지? 왜 몸을 움직일 수 없지? 그 순간 송누이와 그녀의 팀은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거대한 모래폭풍에 휘말렸다. 폭풍이 너무 강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할 것이다. 송 대장님, 3km 앞에 오래된 도시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신할까요? 지닝, 얀하오 상태는 어떻지? 현재는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닝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얼굴을 찌푸렸다. 송누이는 직접 명령을 내렸다. 린중이 유적지로 향해 다음 차량들에게 바싹 붙어 있으라고 전해. 호송대는 빠르게 유적지에 도착했다. 모두 내려서 휴식을 취해. 갑자기 송누이는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지닝, 뭔가 이상해. 주변을 스캔해. 구조적 안정성, 붉은 안개 농도, 여론을 확인해. 알겠습니다, 대장님. 얀하오를 보호해. 그것이 본부의 최우선 과제다. 알겠습니다. 송누이의 직감이 옳았다. 몇몇 적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순간 수많은 독화살이 유적지에서 팀을 향해 쏟아졌다. 린중이는 즉시 팔을 굳히며 적의 공격이다 라고 외쳤다. 엄폐. 지닝은 연기가 나는 화살을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살촉은 독말벌 액체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송누이는 재빨리 모두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했지만 거대한 돌덩이가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간신히 피했다. 쾅! 돌이 바닥에 부딪히며 먼지가 공중으로 흩날렸다. 송 대장님, 누군가가 외쳤다. 송누이는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돌진했다. 잔해가 쏟아지는 가운데 린중이가 지닝 앞으로 나섰다. 지닝, 낙석 조심해. 도망치게 두지마. 가진 거 전부 가져와. 매복군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맥주병 몇 개가 그들 쪽으로 던져졌다. 이거나 먹어라. 크래쉬. 병이 깨지면서 초록색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저게 뭐지? 송누이가 소리쳤다. 안 돼. 군벌 등급 짐승 체액에서 나오는 가스야. 마비 효과가 있어. 매복군은 이걸 보고 웃기 시작했다. 외눈박이 남자가 송누이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꼬마 아가씨, 기중품 다 내놔. 꺼져. 루이가 발을 세게 찼다. 외눈박이 남자는 왔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다. 다음 순간 거대한 창이 곧장 유료 포드를 향해 날아갔다. 송누이가 이를 악물고 바닥에 쓰러졌다. 젠장. 몸이 마비됐어. 걸었다. 당겨. 그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이 금속 상자 안에 귀중한 게 있을 거야. 지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를 건드리지 마. 그녀가 소리쳤다. 잠시 후 화살이 그녀의 종아리를 꿰뚫었다. 공격자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움켜쥐고 즉시 달아났고 지닝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얀하오의 몸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